오늘 드릴 정보는 책임감 없는 변호사를 피하는 방법과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요, 정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일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70% 이상 변호사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갈 일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실 선임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사건은 이제 혼자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감옥갈 사건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겁이 나고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겁을 조금만 더 주면 선임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생기죠. 돈 내고 남은 사람이 제정신이 들거든요. 이거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는 사건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속아서 선임을 했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변호사는요, 고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은 신뢰가 깨지면 이거는 계약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변호사랑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고 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그렇게 끝날 수 있게 모든 법과 판례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변호사 계약서, 소임 계약서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고, 변호사 필요 없으면 돈 일부 냈는데 변호사 필요 없다, 그럼 나머지 금액 안 내셔도 되고요. 낸 금액 환불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형 로펌이라는 거는요, 변호사가 많은 로펌인데 결국 대부분의 사건들은 변호사 한 명이 처리해 주거든요. 변호사가 여러 명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에서 대형 로펌인지 개인 변호사인지 질적인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정관분들 나오시면 대형 로펌 안 가시고 그냥 법원 앞에 개인 사무실 차려 놓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대형 펌을 안 갔겠습니까? 대형 펌하고 소형 펌이 차이가 없어요. 큰 사건의 양 자체, 쟁점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어요. 막 10박스 이상이고, 박스 단위로 증거가 많고, 그리고 기업 간의 소송이고, 이거는 변호사 한 명이 이 사건의 자료를 다 검토할 수도 없고요. 쟁점을 다 리스할 수도 없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가지고 한 명의 경험 많은 변호사 혹은 그 로펌의 어떤 지휘부의 지휘에 의해서 사건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대형 로펌이 의미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형 로펌 변호사가 더 좋다, 조금 작은 로펌은 뭐 약간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장담을 하는 변호사는요, 책임감이 없는 변호사예요.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요, 선고가 나와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고 우리는 제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능성이 적은 거를 선택하면서 여기에 호언장담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좋은 변호사가 아닌 거죠. 낮은 수임료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만 원이면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100만 원 받고 사건을 제대로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건 수임하고 법정에 출석 한번 딱 하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는 표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싸니까 하는 거야. 이거는 피해야 되고요. 수임료가 높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4-5명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뭘 사도 가격 비교를 다 하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가격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업 사건 같은 경우 변호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 대표님하고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비용 얼마 들어가고, 요거 비용 얼마 들어가고, 여기까지. 때때로는 비용이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하기도 해요. 이 이상은 추가 비용을 더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견적을 딱 뽑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요. 다른 곳에 가서 거기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우리 의뢰인께서 필요한 서비스는 요런 거고 요런 거 하는데 저희가 얼마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쪽에서도 견적을 뽑아줍니다. 비교하시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상담하면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요즘은 변호사님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거든요. 변호사들이 이제 띄워놓는 게 성공 사례들입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공동 사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상담을 4-5분 찾아서 해보시면 상담비는
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헛돈을 쓴다고 생각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분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내고 이 변호사 내가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아니야. 그러면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 선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절차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돈을 아끼실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그때그때 비용을 딱딱 포인트마다 받아요. 분납은 그때그때 일한 만큼만 돈을 받는 거는 의뢰인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습니다. 저는 법률 서비스는 필요한 만큼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서 상담만 받고 혹은 의견서만 쓰고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조사 한 번만 딱 받으면 이제 한 번 받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내가 이거 혼자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변호사 도움 딱 한 번만 받고 그 이유는 이제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목적을 달성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못하러 추가 비용을 더 냅니까? 그냥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재판은 혼자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대한변협에 들어가시면 변호사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떠요. 이제 징계 중이거나 거기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변호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안 뜨게 되죠. 요즘 법원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냐면요, 변호사 등록번호를 선임서에 같이 표기해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변호사이고 지금 징계 정직이나 직무 정지 중인지가 확인이 되니까. 얼마 전에 법원에서 공문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변호를 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판사님이 거기 퇴정하시라고, 변호 못 하시지 않냐고 퇴정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협회에는 징계 중인 변호사 목록이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출석했는데 공범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제 직무정지가 나온 상태에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판사님이 또 아시고 내보내시더라고요. 나가시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변협에 조회를 하시면 전문 분야가 다 나와요. 변호사도 그렇게 전문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요건이지 어떤 결정적인 요건으로 삼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정관 출신 변호사분들은 전문 변호사 안 걸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판사 20년 하시다가 나오셨는데, 검사 20년 하시다가 나왔는데, 형사 전문, 이거 전문 안 걸어놨다고 해서 이분이 전문성이 없습니까?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거는 하나의 표식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한 30건 이상 처리해봤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경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 입장에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 형사 잘 알아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잘 변호해 드릴 수 있는데, 너 형사법 얼마나 아냐?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이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문 분야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그런 거지, 잘 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건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의뢰인한테 사임을 하는 경우가 저한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집어넣으니까 이 사건은 징역형이 당연하고 집행유예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사건이 어그러지죠.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변호사 비용을 길가에 버리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하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뭔가를 숨기게 되면 그 사건을 진행하는데 빠지게 돼요. 다 최대한 얘기를 해야 그거를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거나 혹은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거를 빼놓으면 무럭무럭 자라나거든요. 그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 놓고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드러나버리면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이 사건이 과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사건인지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지부터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선임해야 되는 사건이면 내가 이 사건에서 변호인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더 만족도가 크실 거예요.
사기를 받았다는 생각도 이제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내가 뭘 받아야 될지 알거든요, 변호사한테. 그리고 그걸 받을 때마다 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